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융합의과학연구 발표자이신 최승원 교수님을 모시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실 최승원 교수님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시고, 네, 성균관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다음, 이후에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후 과정 포스닥을 진행하시고, 현재 유니스트 의학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융합의학 연구 세미나에서 MD, PhD로서 관련된 본 과목을 듣는 학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오늘 다시 한번 발표에 참석해 주신 최수원 교수님의 세미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최수원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세미나 시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말리그넌트 글라이오마 악성 교종에서의 이뮨 지노믹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이제 간략히 제 소개를 하자고 하면은, 저는 그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이후에 박사 과정에서 바이오 인포메틱스,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전공하고 포닥 과정에서 해당 연구를 했습니다. 주로 이제 말리그넌트 글라이오마, 그중에서도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세 가지 주제로 나뉘게 되는데, 우선은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여러 가지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었는데 왜 하나도 다 성공을 하지 못했는지, 그것을 이제 분자학 생물학적 기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환자에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는 이뮤노테라피를 했을 때 왜 그 치료가 듣지 않았는지, 어떠한 지노믹 문제가 있어서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면역 억제적인 종양 미세 환경에서 이제 최근에 뉴트로필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키플레이어로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연구와 함께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리그넌트 글라이오마는 성인에서 발생하는 악성 뇌종양, 원발성 악성 뇌종양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보통은 대고령 60세, 70세 이상의 환자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굉장히 모든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굉장히 나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직을 떼서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조직학적 소견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진단을 했었는데요. 이제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가 발달을 하면서 이제 2021년 WHO에서부터는 이렇게 특정 유전자의 베리에이션 있는 걸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을 나누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RH 뮤테이션 스테이터스고요. 일단 와일드 타입이냐 뮤턴트 타입이냐에 따라서 크게 아주 다른 병태 생리를 가진 질환으로 나뉘게 되고 RH1 뮤턴트 같은 경우에는 다시 1p19q 코딜리션이라는 카피노마 베리에이션 수준에서 다시 두 개의 서로 다른 질환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인데 이거는 RH1 와일드 타입으로 특징이 지어지고요. WHO 그레이딩에서 1, 2, 3, 4가 있는데 4가 가장 나쁜 거고 그레이드 4 질환입니다. 그래서 예후가 얼마나 나쁜지를 들여다보려면 이제 CB트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통계에서 집계하는 환자들의 이제 서바이벌 데이터가 있는데 아주 예전 데이터 2005년에서 2009년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원이어 서바이벌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암이 정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볼 때 저희가 5-year survival rate를 보게 되는데요. 5-year survival rate가 그때만 해도 5%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거의 10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니까 보면은 원이어 서바이버 43%로 약간 상승했고 5-year survival 7.1%를 약간 상승했는데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의 20년 안에 굉장히 많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돼서 다른 암종에서는 아주 비약적인 예후가 증진된 효과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여러 암 중에서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암이 이 글라이오블라스토마하고 판크레아틱 캔서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캔서를 치료를 할 때 치료 방법이 어떻게 발달하는지 과정을 쭉 보게 되면은 크게는 이 흐름대로 따라간다고 보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간단하게 종양이 있으니까 종양을 떼는 서저리가 있을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화학 치료. 이게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도 2005년에 로저 스톱에 의해서 이런 레지멘이 나왔는데, 방사선 치료하고 테모졸로마이드라고 하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를 근간으로 한 케모테라피를 병용으로 쓰는 게 주 치료제로 이때 처음 나왔고, 이때 한번 환자들의 생존이 비약적으로 상승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는 크게 달라진 효과가 없습니다. 이 항암 화학 치료가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몰레큘러 다이그노시스 발달하고 NGS 발달하면서 캔서가 특정 진 뮤테이션에 의해서 매개되어서 이제 발생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그러한 캔서 스페시픽한 진 뮤테이션을 타겟으로 하는 여러 치료제들이 나와서 타겟티드 테라피가 유행을 하게 됐고요.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도 EGFR 진이 특징적으로 앰플리피케이션이나 이제 베리에이션이 많기 때문에 이걸 타깃으로 한 여러 가지 치료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0년도 후반에는 이제 이뮤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라고 그래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이뮤 시스템을 부스팅 시키는 메커니즘 액션으로 이제 캔서 테라피틱이 나오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도 시도는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10년간의 사이 동안 이제 생존이 거의 나아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신약 개발의 사례들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ABT414라는 ADC인데 ADC라는 거는 안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라고 그래서 이 안티바디랑 그 드럭을 갖다 붙인 그런 약의 제형입니다. 그래서 안티바디는 이제 캔서에 스페시픽한 그 안티바디를 찾아서 거기에 바인딩한다는 의미고 그런 다음에 그 캔서 스페시픽하게 붙는 안티바디에다가 저희가 사이토톡식 페이로드를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 안티바디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한 다음에 그 튜머셀 안에 이런 사이토톡식 페이로드를 업로드 하면서 이제 튜머셀을 킬링하는 메커니즘 액션으로 작용을 하는 건데 ABT414 같은 경우는 안티바디로 쓴 게 ABT806이라고 해서 EGFR에 이제 스페시픽하게 바인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 ABT806을 왜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TCGA 데이터를 가지고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지노믹 랜드스케이프를 본 데이터인데 보면 여기 EGFR 같은 경우가 미세스 뮤테이션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앰플리피케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에서 보면은 거의 한 60% 이상의 환자에서 EGFR 얼트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는 EGFR이 굉장히 튜머 스페시픽한 제네틱 드라이버구나. 그럼 이것을 타겟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ABT806을 처음 만들었고, 이게 프리클리니컬 데이터에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ADC로 만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임상시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0년 후반도에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이제 프리클리니컬 스터디에서는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들어갔는데, 이제 타겟으로 잡은 게 뭐냐면, EGFR의 앰플리피케이션이 돼 있는 새로 진단된 글라이오블라스톰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거의 600명에 가까운 환자에서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사람들이 리커런트 디지즈가 아니라 newly diagnosed, 그러니까 처음 진단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타겟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요거가 왜 중요한지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오버롤 서바이벌 카플라마이어 플러스를 보게 되면은, 근데 안타깝게도 플라시보랑 ABT414를 쓴 군에서 그래프가 둘이 겹치는 걸 보면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을 보면은 그래프가 약간 좀 갈리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약을 쓰면은 초반에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 약간 이 어드밴티지가 있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어드밴티지가 상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다른 의미로 해석을 좀 한다면 이제 어컴패니드 스터디가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초반에는 이제 분명히 ABT414가 잘 듣는 클론이 있어서 이 튜머셀을 죽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서 어드밴티지를 얻었다가 결국에는 이거를 오버컴하는 이제 레지스턴스 메커니즘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오버롤 서바이벌까지로는 이제 어드밴티지가 연결되지 않는 걸로도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ABT414에서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실패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도대체 왜 GBM 스페시픽한 EGFR 앰플리피케이션, EGFR B3를 타겟으로 했는데 왜 이게 실패를 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로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종양 자체의 헤테로지니티다. 이게 환자 사이의 헤테로지니티가 아니라 하나의 종양 안에서의 헤테로지니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게 되면은 이 논문에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를 이제 수술 전에 MRI를 찍고 MRI 상에서 서로 다른 위치를 이제 데지그네이션 한 다음에 그 MRI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이제 종양 샘플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이런 뮤테이션이나 카피 넘버를 본 스터디인데요. 보면 이게 EGFR 앰플리피케이션인데 각 샘플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이제 각각 멀티 리전 샘플링하는 것에서 나온 데이터 포인트인데 보면 동일한 샘플 내에서도 EGFR 앰플리피케이션 스테이트가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환자 같은 경우를 보면은 P521 환자인데 EGFR 앰플리피케이션 스테이투스가 어떤 곳에서는 카피 넘버가 20개 이상 나오고 어떤 곳에서는 거의 0에 가깝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D 볼륨 렌더링한 것에서 보면은 이쪽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카피 넘버가 높은데 이쪽에서는 거의 와일드 타입에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저희가 EGFR이나 이제 PDGFR 알파 같은 경우에는 온코진이고 이런 온코진의 앰플리피케이션이 있을 때는 이게 튜머가 이런 온코제닉 앰플리피케이션 어딕션 돼 있다고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튜머 셀 안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유니폼하게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예상을 뛰어넘어서 온코제닉 앰플리피케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종양 내에서 서로 다른 카피 넘버 스테이투스를 보인다는 게 이 GBM 자체는 다른 종양과 달리 그 종양 안에서 헤테로지니티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ABT44를 썼다 하더라도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게 벌크 샘플에서 얻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약이 안 듣는 서브클론이 종양 안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 그러니까 처음부터 테라피틱 레지스턴스가 있었을 가능성을 이제 시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튜머 이볼루션 과정에서 EGFR 얼터레이션이 사라지는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ABT44 그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보게 되면은 이제 클리니컬 트라이얼 세팅이 뉴얼리 다이그노스 새롭게 진단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전에 그 TCG 데이터에서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전체 환자 한 60% 가까이서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TCG 데이터는 사실 리커런트 샘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샘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프라이머리 샘플에서 60%나 있는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과연 튜머가 재발을 했을 때 그만큼 비율에서 유지가 될지가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한 스터디에서 프라이머리 튜머랑 리커런트 튜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진의 뮤테이션이 유지되는지를 본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EGFRB3, ABT414가 스페시픽하게 타겟으로 했던 그 타겟이 주로는 프라이빗 이벤트인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프라이머리 샘플은 EGFRB3 베리언트가 있지만 이게 튜머 이볼루션 과정에서 로스가 돼서 리커런트 샘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이게 근데 이제 원래 튜머 이볼루션이 되면서 그냥 일어나는 일반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치료 자체에 의해서 셀렉티브 프레셔가 작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ABT414 치료 전후에 샘플들을 모아가지고 EGFR 앰플리피케이션 스테이투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본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있는 환자들만 골라서 기존에 스탠다드 케어를 하거나 아니면 ABT414를 했었던 경우를 보게 되면은 표준 치료를 한 경우에도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로스되는 경우 한 10% 정도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것에 반해서 ABT414를 치료를 한 경우에는 거의 반수 이상에서 EGFR 앰플리피케이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ABT414에 의한 테라피틱 셀렉티브 프레셔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고 이것 때문에 어콰이어드 레지스턴스가 발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왜 이러한 굉장히 튜머 스페시픽한 타겟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듣지 않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GBM은 다른 종양에 비해서 이렇게 종양의 다양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종양의 이런 내재적인 특성만을 타깃으로 한 표적 치료제는 분명히 제한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그럼 우리 좀 유니버설한 타깃을 찾자. 그래서 본 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서 튜머 셀과 이뮤 셀의 인터랙션을 타깃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 컨셉으로 나온 게 이뮤노테라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의 이제 표적 치료제랑 다른 점은 튜머 스페시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인트라 튜머 헤테로지니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GBM에서 튜머 스페시픽한 안티젠이 프라이밍 되는 곳이 그 브레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목에 있는 딥서비컬 림프노드에서 되기 때문에 이게 BBB를 꼭 지나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BBB 자체가 뇌에 있는 암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를 만드는 데서 굉장히 큰 태클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여러 가지 세팅에서 이제 페이스 3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했습니다. 세 가지에서. 근데 리커런트 디지즈에서 했을 때 아주 일부 8%의 환자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리커런트는 좀 안 됐나? 그래서 뉴얼리 다이그노 세팅으로 가보자 해서 뉴얼리 다이그노 세팅에서 MGMT 메틸레이션 스테이투스에 따라서 두 가지를 나눠서 했는데 보면은 거의 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뮤노테라피가 잘 듣지 않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스터디들이 몰레큘러 데이터를 같이 만들질 않아서 정확한 이유를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하다가 왜 이뮤노테라피가 다른 암종에서 잘 들었는데 유독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듣지 않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뇌종양이기 때문에 초기에 종양이 나왔을 때 뇌압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뇌압을 이제 급격히 낮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스테로이드를 써야 되는데 이 스테로이드 자체가 굉장히 면역 억제적인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 생각했던 게, 그러면 이게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를 쓰는 타이밍이 문제가 아닐까. 이게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쓰게 되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해서 아주 적은 수의 환자에서 파일럿 스터디를 했을 때 보면은, 어, 이러한 스테로이드와 같은 추가적인 치료가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치료를 이미 한 상황에서보다 조금 더 생존이 나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네오 어주반트 세팅으로 주는 게 환자들한테 더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생각했던 원인은 그냥 종양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얘들 자체가 굉장히 면역 억제적인 환경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이뮤노테라피가 잘 듣지 않는 것일까라는 연구들을 주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존에 이뮤노테라피 치료를 했지만 데이터가 없어서 왜 이게 안 듣는지 이제 이해를 못했고 그리고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하는 시점이 아마 치료 반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환자에서 처음 진단된 이후에 아무런 치료도 하기 전부터 이제 이뮤노테라피 시행한 군을 업프론트 세팅으로 묶었고 그 이후에 리커런트 디지즈에서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한 환자들을 이렇게 모아서 묶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안타깝게도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한 군이나 아니면은 표준 치료를 시행한 군 사이에도 서바이벌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한 타이밍이 문제가 될 건지를 해서 봤더니 이것도 역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와 달리 아무리 스테로이드나 이런 이아트로제닉하게 이뮤노서프레시브 환경을 만드는 치료를 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이뮤노테라피 자체가 아마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 데이터를 보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됐고 이제 그 다음에 한 거는 그러면 이런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랑 관련돼 있는 특정 지노타입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면은 이게 2019년에 먼저 이제 한 16개 케이스 가지고 나갔던 논문인데 그때 보면은 이제 P10의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굉장히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가 좋지 않았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RAF나 PTPN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예후가 되게 좋았던 걸 확인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코호트에서도 그 트렌드가 유지되는지를 봤더니 안타깝게도 피테는 이제 통계적 검정력은 없었고요. 이제 대신 TP53 이전에는 TP53이 통계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걸로 안 나왔는데 새로 확장된 데이터에서는 이제 TP53이 의미 있는 마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되게 흥미롭게 비라프가 이전에서는 이뮤노테라피에서 페이버러블한 리스폰스랑 관련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저희가 TCG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보니까 비라프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한 군이나 아니면 그냥 표준 치료를 시행한 군 모두에서 페이버러블한 서바이벌을 보였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은 이게 이제 특정 트리트먼트 리스폰스를 관련을 한 게 아니라 이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것 자체가 환자의 좋은 예후랑 상관이 있을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카플란 마이어 서바이벌 플랫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극명하게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 이뮤노테라피를 시행한 경우에서 서바이벌이 나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TP53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은 진입니다. 튜머 서프레서 진이어서 여러 가지의 이제 활동에 관여를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은 튜머 서프레서 진이기 때문에 와일드 타입과 와일드 타입의 펑션이 잃어버리는 로스 오브 펑션의 이제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 아니면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가 서로 이제 다른 펑션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각각 그 뮤테이션 타입에 따라서 어떤 펑션을 이제 특정적으로 하는지를 이제 트랜스크립토 데이터로 해서 분석을 했고 그래서 이제 TP53 뮤테이션의 타입에 따라서 환자들의 서바이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봤을 때 보면은 이제 주로는 와일드 타입에 비교해서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특이적으로 서바이벌이 나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릴레이션십이 TCG에서는 정반대로 나타나서 이 TP53에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모르는 어떤 개인화 펑션이 생겨서 이런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에 영향을 주는구나라고 가정을 했고 그럼 그 다운스트림에 있는 패스웨이가 뭔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TP53 뮤테이션이 있으면서 이제 리스폰스가 좋은 경우랑 안 좋지 않은 경우랑 TP53 뮤테이션이 없으면서 리스폰스가 좋은 경우 해서 어떤 유전체 발현의 차이가 나는지를 봤습니다. 쭉 보게 되는데 여러 가지 진 중에서 특정 진들이 보이는 게 이게 보통 케모 어트랙턴트라고 보이는데 얘들이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뉴트로필을 리크루팅하는 그러한 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트로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은 뉴트로필은 블러드 서큘레이션에서 굉장히 제일 많은 이제 이뮨셀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근데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서바이벌이 굉장히 짧고 이제 주로는 어떠한 스티뮬리에서 이제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은 네토시스라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인자임을 릴리스하면서 세포 자체가 죽는 기전으로 이제 어, 몸 안에 들어있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이제 킬링하면서 본인은 없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뉴트로필은 이제 어떠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들어왔을 때 몸에서 가장 제일 첫 번째로 방어에 나서는 그런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브레인에 들어오게 되면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서큘레이션에서는 가장 흔한 이뮨셀이긴 한데 브레인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브레인에 들어오는 양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들어와서 액티베이션 된 다음에 네토시스로 다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디텍트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다른 논문에서 보게 되면은 또 이제 뉴트로필이 헬시 브레인에 들어왔을 때랑 어떤 튜머 컨텍스트에 있을 때랑 서로 굉장히 다른 트랜스크립톰 랜드스케이프를 보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글라이오마 계통 그리고 이거 회색 점은 이제 헬시 브레인 그리고 이쪽은 메타스테틱 브레인 튜머에서 이제 뉴트로필을 본 건데 굉장히 다르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 본 것들은 이제 그러면은 뉴트로필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쭉 봤을 때 보면은 뉴트로필과 가까운 세포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니 예상하지 못하게 이제 T셀들과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그 T셀들이 어떤 펑셔널리티를 가진 거네. 이건 물론 리버후드 아날리시스 때이기 때문에 이제
거리의 프록시미티를 가지고 펑션을 이제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 CD8 T셀 중에서 PDL1 포지티브, 즉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펑션을 가질 T셀 주변에 주로 이제 뉴트로필이 몰려 있는 것을 봤을 때 아마 T셀과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로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조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정황적 증거고, 아, 그래. 그 브레인 튜머 컨텍스트 상에서 봤더니 뉴트로필이 이뮤노서프레시브한 CD8 셀들과 같이 몰려 있어서 글라이오마 컨텍스트 상에서도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효과를 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 글라이오마 컨텍스트에서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지를 위해서 다른 튜머에서 사례가 있는지를 쭉 찾아봤는데요.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TP53의 특정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는 스트레인을 와일드 타입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은 이게 와일드 타입이고 이게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는 게 있는데 여러 가지 이뮨셀을 백솔팅해서 그 어분던스를 봤을 때 보면은 유일하게 뉴트로필이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경우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뉴트로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판크레아틱 캔서를 CD40이라는 이뮤노테라피를 처리를 했을 때 약간의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이와 더불어서 이 뉴트로필을 블로킹을 시키게 되면 그 효과가 훨씬 더 증진되는 걸 봐서 음, 판크레아틱 캔서에서 이런 TP53 뮤테이션이 있을 경우에 뉴트로필이 많은데 이 뉴트로필들은 주로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컨트리뷰션 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이 이뮤노서프레시브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떠한 메커니즘 액션으로 그것을 이제 유발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TP53이 트랜스크립션 팩터이기 때문에 이 미센스 뮤테이션이 있는 TP53에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른 곳에 바인딩을 해서 트랜스크립션을 이제 유도를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아탁식 분석을 했는데요. 되게 신기하게 이런 미센스 뮤탄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CXCL1이라는 케모 어트랙턴트의 인해서 부위에 가서 붙음으로 인해서 이러한 뉴트로필을 더 많이 끌어오는 그런 역할을 직접적으로 이제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디까지 이제 판크라틱 캔서의 컨텍스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다시 글라이오마 데이터로 돌아와서 이제 저희는 이제 환자 샘플의 문준으로 인해서 싱글셀 데이터는 없어서 저희 그 TP53 뮤탄트이면서 논 리스폰더인 환자에서 시그니처를 뽑아서 그 시그니처를 이제 마우스랑 휴먼 데이터 이제 프로젝션 시켰을 때 보면은 이게 뉴트로필 컴포넌트에 상당히 인리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마우스 데이터에서 굉장히 깨끗하게 되는데 휴먼에서는 잘 깨끗하게는 안 나옵니다. 그 말은 즉슨 휴먼 싱글스 RNA 시퀀싱 데이터에서 보면 뉴트로필 자체가 디텍션이 굉장히 안 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마 거의 네토시스로 사멸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한 거는 이제 그러면 TP53 뮤턴트인 경우에서 뉴트로필이 인리치 돼 있고 이게 이뮤노서프레시브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기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설명하려면은 일단 TP53 뮤테이션이 있는 거는 뉴트로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튜머셀일 거고. 그러면 튜머셀과 이러한 뉴트로필 산에 어떤 인터랙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서 보면은 이제 튜머셀 자체도 트랜스크립톰 레벨에 의해서 굉장히 다양한 서브 클래스로 나눠지게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휴먼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 컴포넌트가 있어서 이 서로 다른 셀 컴포넌트 간의 그 인터랙션에 의해서 휴먼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피노타입이 결정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논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음, 그 글라이오블라스토마 튜머 셀 중에 메젠카이멀 서브타입이 있는데 그 메젠카이멀 서브타입 튜머 셀의 가장 가까운 30개의 셀들을 카운트했을 때 어떤 셀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이제 마크로파지가 주로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거리상으로 이 두 가지의 셀이 서로 인터랙션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싱글 셀 레벨에서 라이간드 리셉터 페어로 익스프레션을 분석을 했을 때 보면은
GBM 튜머셀에서는 OSMR 리셉터가 이제 익스프레션이 높고 반대로 마크로파지에서는 이 라이간드 OSM의 익스프레션이 높은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간드 리셉터 페어로 인해서 튜머셀과 이 특정 마크로파지가 서로 인터랙션을 하고 이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피노타입을 결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이러한 마찬가지 셀 투 셀 인터랙션이 이 뉴트로필과 TP53 뮤탄트 튜머셀에서도 일어나서 이런 이뮤노서프레시브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에 기여할 것으로 이제 저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휴먼 데이터는 없고 이제 마우스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와일드 타입과 이제 딜리티드 타입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TP53의 딜리티드 타입에서 보면은 일단 이밀셀 컴포넌트가 굉장히 분율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일드 타입에서 이제 마크로파지가 주로 많은데 딜리티드 될 경우에는 마크로파지는 주는 대신에 마이크로글라이아가 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센스 뮤탄트 튜머 셀들이 이제 이뮨 피노타입에 영향을 미치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셀 투 셀 인터랙션이 이런 튜머 셀의 지노타입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텐서를 만들어서 텐서 분해를 했을 때 보면은 이제 클러스터 0이랑 10은 이제 튜머 컴포넌트고 클러스터 1, 2는 마이크로글라이아 마크로파지인데 주로는 이 튜머 셀과 마크로파지 마이크로글라이아 사이에 있는 인터랙션이 주로 바뀌고 그 바뀌는 라이간드 리셉터 페어는 주로 이런 S108 9이나 CD68TLR4 이런 것들 보면 이건 주로 마크로파지고 S100A8과 9 같은 경우는 뉴트로필의 마커진이거든요. 그래서 튜머셀이 미센스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TP53의 와일드 타입인지 누լ 타입인지에 따라서 이러한 마크로파지와 뉴트로필 사이에 인터랙션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글라이오블라스토마 같은 경우는 종양 세포의 헤테로지니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보다 유니버설한 타겟을 찾기 위해서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타겟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치료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뮤노테라피 리스폰스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달리 마크로파지가 아니라 굉장히 적은 분율이지만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튜머 어소시에이티드 뉴트로필과 같은 이뮨 컴포넌트가 이러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튜머의 지노타입이 특정 셀과 셀 사이 인터랙션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메커니즘 액션으로 인해서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의 변화를 유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짧게 30분 정도로 준비해 달라고 하셔서 딱 시간을 맞췄는데 그래서 간단히 저희 랩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작년 9월에 부임을 해서 현재 뉴로 온콜로지 프리시즌 메디신 랩을 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주로는 뇌종양, 주로는 글라이오블라스토마에 있어서 멀티오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테라퓨틱 바이오마커를 찾고 그 기전 레지스턴스가 있으면 레지스턴스 기전을 이해를 하는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과 포닥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요 사이트나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